안녕하세요.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을 넘겼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영상을 업로드한 게 1월 18일 월요일이었으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많은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좋아요, 댓글 덕분에 정말 힘이 나서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독자분들께서 최소한 돈 잃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잠 줄이고 더 노력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분석 영상 만들겠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총 32개의 기업을 분석해서 업로드했더라고요. 매달 말에 제가 분석했던 기업들 중에서 여기는 진짜 투자해도 괜찮겠다 하는 종목들만 뽑아서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이슈들을 되돌아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요.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 기아, 애플카 소식도 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슈도 있었고 히토류 이슈, 그리고 해운업 훈풍 등의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1월부터 2월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찬티식 해석이 붙어서 특징주들을 만들어냈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기업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보를 팩트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1월부터 2월까지 제가 분석했던 32개의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기업, 기대가 되는 특징주 탑3를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 5가지 기준은 충족해야지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 같아 보였습니다. 이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여튼 이 기준들로 3개의 기업을 선택해봤는데요. 먼저 솔직히 되도 않는 이슈들로 묶이는 특징주가 너무 많잖아요. 관련된 이슈로 제대로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대가 된다. 이렇게 묶이는 것도 정말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하게 묶인 것들을 다 걸러냈습니다. 다음은 신사업인데요. 회사는 한 가지 사업만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신사업으로 또다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사업 다각화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 다각화를 하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기대가 되는 신사업이 있는 기업들로 걸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밋빛 기대가 되는 신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탄탄하게 회사를 받쳐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만 걸렀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꽃을 피우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회사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지 신사업이 꽃 피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주 미래에 촉망되는 사업을 회사가 하려고 해도 지금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부채를 갚아 나가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써야 해서 신사업이 꽃 피우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로 기업들을 걸러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1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분석한 32개의 기업들은 대부분 특징주들입니다. 특징주들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들로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른 주가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조정의 시간을 거치는데 고점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쨌든 조정기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광풍으로 최고점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잠잠해진 기업들로 걸렀습니다. 그렇게 걸러진 기업들은 기대가 되는 특징주 탑3로 들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러셀, 지오소프트입니다. 인텔리언테크는 제가 이미 추천드린다고 영상을 찍었던 터라 여기에 또 넣기는 애매해서 빼놨고 네온테크 또한 아주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드론 시장 수주 얘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1월에서 2월 동안 특징주로 묶인 기업들 중에 그 중에서 제가 분석한 32개의 기업, 그 중에서 탑3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기업마다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 여기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업 분석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조립 생산, 원자재 공급, 금속 가공, 항공 MRO, 드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11월에 보잉,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록히드 마틴과 벤더 코드를 등록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래 회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에서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특수 원자재를 확보해서 미국 항공기 기업에게 납품하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납품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대표님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메탈이라고 하는 예전에 하던 그 기업 있잖아요. 그거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게 바로 납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항공 가공품이 전체 매출의 42%, 항공 조립이 15%, MRO 사업이 3%, 항공 원소재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우주항공 산업이 가장 발달해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는 해외 민수용 항공부품 생산용 원소재에서 33%의 매출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20%이며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점점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민항기 매출이 감소하면서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아주 핫한 누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누나인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스페이스 ETF를 만들면서 2021년부터는 미래 먹거리가 우주 산업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이 한참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주 산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보잉이 발사체 SLS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캔코아가 관련된 물량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 산업에서 나사, 그리고 테슬라의 스페이스X,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을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캔코아는 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이 기업을 분석할 때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자 라고 말을 했었는데, 2월 22일에 블루 오리진 로켓 엔진 제조 사업에 캔코아가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신사업에 속합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신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꽃 피우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는 꾸준히 매출을 내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요. 2020년 4월 캔코아는 전 세계 MRO 시장 상위 5위권 항공회사와 여객기 항공기 개조 사업 관련 부품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2037년까지 총 2,629억 계약을 맺습니다. 매년 155억 추가 매출이 가능해진 건데요. 2020년 회사 매출 기준으로는 절반 가까이 되는 매출이 매년 추가로 꽂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끊겼던 민항기 관련 매출도 다시 시작될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스페이스 ETF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확 떴어요. 그 다음부터는 횡보의 시간을 거치다가 최근에는 블루 오리진 수주 소식에 다시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또다시 조정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하게 오른 주가는 조정의 시간을 거치기 마련인데, 탄탄한 기존 사업 위에서 미래가 기대되는 신사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셔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종목으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러셀입니다. 러셀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와 무인 운반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는 러셀이 노후화된 중고 반도체 장비를 사와서 고객사의 요청에 맞게끔 재구성 개조해서 고객사에게 반도체 중고 장비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러셀은 러셀 로보틱스를 통해서 무인 운반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류 창고에서 사람이 직접 지게차로 운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봇같이 생긴 무인 운반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러셀은 300mm, 200mm에 사용되는 반도체 방막 증착 공정에 실행되는 반도체 기계를 리퍼비싱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300mm가 12인치 파운드이고요. 여기 보이는 200mm가 8인치 파운드입니다. 상품별 매출을 보면 12인치 파운드리 반도체 기계를 통해서 전체 매출 중에 33%를 차지하고 있고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 기계를 통해서 50%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인 운반차 사업을 통해서는 전체의 11%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셀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2%이고요.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매출 또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면서 매출이 16% 줄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50%가량 줄긴 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러셀을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1월 25일 기사인데요. 독일 장관이 제발 자동차용 반도체 칩 좀 만들어줘 라면서 대만의 TSMC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TSMC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만들기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TSMC,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은 12인치 파운드리를 통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을 통해서 미친 듯이 반도체를 찍어내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소량 생산용이 8인치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12인치로도 지금 반도체 찍어내기 바빠 죽겠는데 TSMC의 경우 굳이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를 찍어내기 위해서 8인치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이 되니까 TSMC가 아니더라도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8인치 많이 필요해? 우리도 늘려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8인치는 예전에 많이 쓰이던 걸로 노후화된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 8인치 반도체 기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12인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새 기기를 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리퍼비시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러셀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 일본, 미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리퍼비싱 짱인데?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교도 안 되게 큰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2020년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으로 뽑힌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18년 동안 연간 100대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은 매출액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러셀과 서플러스 글로벌의 매출액 차이는 무려 8배 가까이 났지만 현재는 2~3배로 이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반도체 리퍼비싱에 있어서는 국내 1위 기업이긴 하지만 매출액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러셀에게는 신사업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물류 창고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결에 맞게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어 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더욱 커져갈 겁니다. 러셀 로보틱스는 무인 운반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2020년 5월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독일의 지멘스와 MOU 협약을 맺었는데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는 사업을 같이 개발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 협약이 당장에 큰 매출을 일으키진 않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아주 큰 회사들과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로 훗날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내년인 2022년에는 러셀 로보틱스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러셀 주가를 바라보면 1월에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리퍼비싱이 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확 떴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오른 주가에 맞게 지금은 조정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러셀은 기존 사업이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신사업에 해당하는 러셀 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정의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형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오소프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오소프트는 크게 IT 서비스, 광고 사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IT 서비스는 기업의 홈페이지, 어플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KT, LG, 그리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와 어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 사업은 네파, 넥슨 등에서 디지털 온라인 광고 대행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유통 사업은 오아시스 마켓입니다. 사업별 매출로 보면 IT 서비스가 87억, 광고 사업이 37억, 오아시스가 1742억입니다. 회사 전체 매출 중에 오아시스 매출 비중이 93%입니다.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 두 가지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335%입니다. 뭐야? 부채 비율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회사가 이상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새벽 배송 기업들로 비교를 해보면 마켓컬리, 쿠팡 등은 온라인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오소프트의 오아시스 마켓은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장을 리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채로 들어가면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오아시스 마켓의 아주 큰 장점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도 그냥 탑셀 기업에 넣어봤습니다. 옆에 여기 단기 차입금 보이시나요? 지어소프트는 아주 보수적으로 회사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아예 없습니다.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높은 편이라 당장 회사가 망할 리는 없습니다. 지오소프트의 매출은 해가 가면서 점점 늘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에 확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부터 온라인 마켓에서도 매출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 비대면 생활이 늘어나고 새벽 배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매출이 62%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고요. 오아시스 마켓의 장점으로는 산지 직거래로 인한 가성비를 넘은 가성비 유기농 상품이 있다.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다. 오프라인 온라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지어소프트 분석 영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오아시스 마켓은 마켓컬리, 쓱배송과 비교했을 때 유기농 상품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오아시스가 우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러니까 우리 생협에서 시작된 기업이라 대부분의 유기농 상품을 산지에서 직접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 유통이 없고 저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켓컬리, 쓱배송이 최고의 모델들과 함께 광고비를 엄청 쓴다면 오아시스는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로 사용된 비용이 수도광열비, 소모품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광고를 그냥 아예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아시스 마켓의 상품들은 저렴한 데다가 싱싱하고 그리고 과대 포장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맘카페를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입소문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어소프트는 IT 서비스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물류를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서 여기는 모두 정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물류센터 직원들이 이 어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물류를 담당하고 또한 39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재고 폐기율 0%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판매 과재고가 발생하면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보내고 만약에 온라인에서 재고가 부족하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이걸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경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식품 산업이 온라인 침투율이 낮아서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은 최대한 광고도 안 하고 차입도 안 하는 등 소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켓컬리가 매출 1조를 달성하는 동안 마켓컬리와 오아시스 마켓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등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사업 투자가 가능해졌는데 2021년 2월에는 풀필먼트 사업으로 유통사업 다각화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어소프트 주가를 살펴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에 맞춰서 오아시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아시스 기업 가치도 작년에 비해서 점점 올라왔지만 이 정도의 주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면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급하게 오른 주가는 조정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오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 조정의 기간 동안 장투용 종목으로 지오소프트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리딩으로 하면서 이건 무조건 상한가 간다, 얼른 올라타세요, 이렇게 후킹을 하고 있던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개의 기업은 무조건 상한가 간다, 가자, 이런 기업은 아닙니다. 탄탄한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신사업이 빛날 것 같은 기업들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한 회사들인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이 3개의 종목은 어쨌든 특징주로 묶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또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내렸다, 이러한 수많은 파도를 마주할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수많은 파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외로도 제가 업로드한 기업 분석 영상을 꼭 보시고 거기에 추가로 꼭 스스로 공부하신 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직접 또 공부를 하시고 그럼에도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은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좋다는구나, 투자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파도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서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버리죠. 시간은 우리의 친구인데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적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추가적인 공부는 필수입니다. 아까 3개 기업 말고도 인텔리안테크, 네온테크, 그리고 흥국 F&B는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긴 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대신 제가 더 열심히 특징주 필터링하고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주신 기업들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3월 결산용으로 기대되는 기업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료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특징주들 소식을 받아보고 더 빠르게 필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